우선 변제권, 등기 이전, LTV, DSR, 분양권과 입주권, 재개발과 재건축, 이 용어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을 듣고 뭔 말이야 싶으셨다면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는 부동산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식주 중 한 요소인 부동산은 내가 굳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순간 월세나 전세, 매매 중 한 가지 계약 방식을 선택해서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너무나도 큰데요.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지식들만 알았어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기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불인이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부동산에 처음 발을 들이는 분들이라면 전세나 월세 계약부터 시작하게 되실 텐데요.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즉 건물이나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을 뜻하고, 임차인은 세입자, 즉 이 건물이나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집을 구해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한다면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된 권리 관계를 제3자가 부인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 대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점유, 즉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신고는 여러분이 이사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대항력을 얻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가 이 집 세입자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확정일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꼭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사 가는 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모든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인데요.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권은 앞서 살펴본 우선 변제권보다 더 우선되는 권리인데요.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우선 변제권보다 더 강력하게 소액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금액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으로 임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돼서 각각 5,500만 원, 4,8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약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인쇄된 내용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에 꼭 추가해야 할 조항들 중에서는 대항력 효력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잔금날 동시에 대출을 받았다면 앞서 살펴본 대항력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0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넣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정보가 담긴 공적인 문서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열람해서 누가 집주인인지, 혹시 근저당권이나 다른 사람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따로 다룬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계약 전 꼭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받는 대출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는 대출이 안전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보증기관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라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같은 권리들이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매매 관련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몇 억씩 되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정확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을 의미하고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집을 여러분에게 파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은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우선 집을 보고 와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야겠다 라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하면 문자로 이런 내용을 받게 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몇백만 원의 가계약금을 내게 되는 건데요.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는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매물을 홀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를 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계약서를 쓰면서 보통 전체 매매 대금의 10% 정도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계약금을 내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서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계약금과 마지막 잔금 사이에 지불되는 금액인데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이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계약 이행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봐서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인데요.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바로 등기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등기 이전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법적으로 넘어갔음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잔금을 치르는 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여러분이 비로소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사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매매 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토지나 주택의 기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우선 집을 사면
무조건 재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서 5월 30일에 집을 산 경우에는 그 해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현동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59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시세는 약 20억이지만 공시가격을 보면 약 9억 6,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돼서 약 28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인데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투기 억제를 위해서 도입된 세금인데 공시가격 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이상이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아래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큰 금액의 매매 차익을 보는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현재 시장의 흐름과 실제 가격을 파악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호갱노노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나온 규제에서는 LTV와 상관없이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하고 DSR 규제도 깐깐하게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시장의 규제를 알아보기 전에 기본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내 집 마련 시 자금이 부족할 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살 때 가격이 9억이라면 9억 모두 내 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서 자금을 충당하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 이 용어들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먼저 LTV는 주택 가격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5억짜리 집의 경우에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DTI는 여러분의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DSR은 DTI보다 더 엄격한 대출 규제인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런 대출 규제들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매매가액의 일정 요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고 계약을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는 상한 보수액만 정해져 있지만 보통 관행적으로 부동산에서 이 상한 보수액을 중개수수료로 그냥 청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몇십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나 경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 편입니다. 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퇴사하기 두려운 30대, 40대 직장인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전세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가가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는 역전세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되거나 낡은 동네나 아파트를 헐고 새롭게 다시 짓는 사업인데요. 재개발은 주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낡은 건물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처럼 기반시설은 비교적 괜찮지만 아파트 자체가 너무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재개발은 동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같은 주택이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이미 당첨된 사람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매 제한 같은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나 일반 매매보다 큰 양도세를 부담해야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안에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분양권과 비슷하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조합원 자격 승계 문제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강제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세입자 현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나 전세금 같은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떠안아야 할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보증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도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해당 부동산에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이란 경매로 집이 팔리고 나면 그 매각 대금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즉 채권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찰이란 경매에서 최저 입찰 가격 이상으로 아무도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면 다음번 경매에서는 보통 처음보다 가격이 더 낮아져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세와 월세 계약,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용어들 꼭 알아두시고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